가르쳐줄 평범한 대학생 재균 씨입니다. 질문 5번 석준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재균 씨의 임무죠. 긴장되는지 눈치를 보네요.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 역시나 말을 하는 사람은 교수뿐입니다. 수업이 지루해질 때쯤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류도가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어떠한 이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무심한 표정. 교육적으로 학생들은 질문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교수는 성의껏 답을 주는데요.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찬물이 염분이 더 높은 건가요? 좀처럼 익숙치 않은 상황. 살짝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럼 물이 계속 한쪽으로만 흐르는데 순환되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엔트로포제닉 같은 경우 이제 인류에 의해서 기온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은 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좀 미비하다고 CO2에 의한 기후 변화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하세요. 선생님, 그럼 방금 하지 마세요. 제 사무실에 출퇴근할 때 바다를 매일 보고 뭔가 불편합니다. 보입니다. 나 이제 갈 건데 끝나고도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질문한 학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황당했는데. 질문을 좀 부탁을 한 친구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래 질문이 안 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질문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했고 진짜 시킨 줄 알았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학년 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수업시간에 꼭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수업에 좀만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웬만하면 질문을 좀 자제하는 편이 되고요. 일단 어색했어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어색했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뒤통수가 좀 따갑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우쌤입니다. 네, 초반에 봤던 그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EBS에서 했던 대학 말문을 터라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한 장면이에요. 좀 예전 영상이긴 한데 선생님이 독서 디베이트 프로그램 할 때 그 초반 첫날에 친구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 속에 남았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만 좀 잘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오프닝을 통해서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그 대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데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물론 다른 친구들은 모르게 그죠? 속여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죠. 굉장히 재미있고, 보면은 그 대학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지 않는지, 물론 그게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대학생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 초반에 보면은 어릴 때 저학년일수록 질문을 많이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고 계속 올라오면서 점점 질문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슬프고 씁쓸한 느낌을 좀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면은 그 학생이 질문을 막 하니까, 물론 그 학생도 지령을 받고 하는 거지만 뒤에 있는 친구들이 막 답답해하고 눈치 주고 뭐 나대네 이렇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질문을 안 하는 우리나라 세태를 풍자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배울 자료수집법 그 4번째 참여관찰법과도 큰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참여관찰법으로
떠나보시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참여관찰법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면접법과 함께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참여관찰법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합니다. 누구에게 참여하냐면 내가 알고 싶은 그 연구 대상이 있는 그 세계에서 함께 사는 것이 되겠죠. 요즘에는 이 참여관찰이 짜고 하는 거네 아니면 진짜 리얼이네 뭐 말은 많지만 요즘에 여러분 예능 프로가 대부분 그거잖아요. 여행 가거나 음식 만들거나 아니면 여행 가서 음식 만들거나 혹은 여행 가서 음식 만드는 거를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걸 요즘에는 뭐 관찰 예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전에 꽁트 짜가지고 하듯이 그 개그 프로 진짜 옛날 거 시청률도 떨어지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찰 예능이 보여주는 그 생생한 느낌이 없어서라는 말도 좀 있거든요. 아무튼 선생님도 점점 약간 너무 저건 가짜다, 너무 짜고 한다, 좀 자기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안 보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참여관찰법은 쉽게 말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함께 예능 프로에 가가지고 직접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1박 2일이라는 KBS 프로에서 시청자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특집이 있었던 걸로 선생님은 기억하거든요. 꽤 예전이지만 그 시청자들 뭐 기본 대본은 좋겠지? 근데 그 사람들도 실제 그 1박 2일 촬영하는 곳에 안 갔으면 몰랐던 거를 생생하게 느꼈을 거 아니야. 책 본 게 아니라 혹은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가서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참여관찰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3글자는 생생함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루 동안 학생으로 살아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오프닝에서 보여줬던 그 질문하는 학생은 본인이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질문을 계속하는 학생이 되어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계속하는 학생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뼈저리게는 좀 그런가? 아무튼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됐기 때문에 그게 참여관찰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그거 있잖아. 학부모님 공개 수업.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수업하는 걸 직접 보시고 맨 뒤에서 수업 들으시다가 이제 끝나면은 수업 끝나면 이렇게 뭐 소감 같은 거 쓰고 가시고 그러잖아요. 몇 년 전인데 우리 반 학생이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반 공개 수업이 수학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잘 됐다는 거야. 엄마 오게 하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엄마가 맨날 나보고 공부 안 하고 뭐라 한다고 막 자꾸 잔소리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직접 학교에 와가지고 그 어려운 수학 수업을 들어봐야 되는데 수학은 다 뭐 재미없다는 뜻이냐 뭐 엄마를 골려주겠다는 거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렇지만 선생님은 지금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계속 학교에 있지만은 내가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난 건 꽤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럼 학부모님이 직접 와가지고 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구나. 내가 학생으로서 들었다면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참 잔소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나중에 아이랑 가서 좀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 참여관찰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면접법처럼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여러분 처음 배운 용어였어요. 티피컬, 대표, 전형적인 거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말한대요. 가장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가 이 참여관찰법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구조화 표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질문지법이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구조화 표준화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질문지법이고 비구조화 비표준화의 가장 전형적인 건 뭐예요? 참여관찰법.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비구조화 비표준화가 면접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가장 전형적인 건 이거고 뭘 외워야 되냐? 이렇게 보면 되지. 가장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것은 질문지고요. 걔보다는 덜 구조화되고 덜 표준화된 거. 그러니까 틀이 좀 적은 거. 정해진 고정된 방식이 없는 거. 그게 질문지. 가장 고정되지 않고 틀이 없는 건 뭐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정리해보면은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생생하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체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지법에 비해서 면접법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근데 얘는 진짜 오래 걸려요. 비교적 장기간이야. 자료 수집법 중에서 얘가 제일 오래 걸릴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는 몰라. 말만 듣지. 뭐 선생님만 하더라도 대학교 선배들이 막 군대 이제 영장 나와서 간다고 하니까 막 뭐 고기 사주네, 뭐 너 고생하니, 뭐 몸 조심히 갔다 와라. 요즘 군대는 뭐 그게 군대냐, 뭐 캠핑이지, 막 놀리면서도 약간 걱정되는 듯한. 근데 내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물론 가니까 진짜 힘들긴 했어, 솔직히. 그런데 가서 겪어보니까 이제는 군대가 뭐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 근데 그게 무려 2년간이었던 거죠. 지금은 아마 좀 짧을걸요. 선생님이 지금은 뭐 군대 관심도 없고 이제 예비군도 끝나가지고 지금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내가 군대라는 게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군대 가는 거야. 군대에 가가지고 겪었던 그 시간이 꽤 길었잖아. 그 긴 기간 동안 내가 뭐 했죠? 참여하고 관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군인으로서의 삶이 힘든지, 물론 또 그만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 그 정도로 얘가 장기간이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고요.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효율성이랑 또 멀어. 그럼 다시 한번, 효율성이랑 가장 가까운 게 뭐였어요? 가장 가까운 거는 질문지였는데 점점 멀어져. 면접과 제일 많이 멀어진 게 참여관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장단점이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실제성이란 말 어려우면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생해, 여러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거죠. 아까 말했잖아. 군 생활에 대해서 내가 듣고 읽었을 때는 감만 온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내가 가서 군 생활을 하니까 군인이라는 삶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생하다라는 말, 어려운 말로 실제성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화두가 온라인 계약이잖아. 근데 여러분 좀 그런 마음 없나요? 온라인 계약을 학교 현장에 없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요. 특히나 또 학부모님들은 또 알지. 우리 애가 얼마나 온라인 계약하는데 또 나름 신경을 써야 되는지. 또 집에 자녀가 막 서너 명씩 있는데 집에 PC, 휴대폰은 몇 개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죠. 근데 온라인 계약에 직접 와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여러분 아마 뉴스나 기사에 뜨는 거 보면은 또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쓴 기사도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기사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선생님이 이 온라인 계약의 가장 생생한 산 증인이잖아. 우리는 참여관찰법을 알기 위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는 건 아닌데, 참여관찰법보다 더 심하게 생생하게 그 온라인 계약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실제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상생활의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대. 질문지법은 내가 만들어준 그 질문, 또 심지어 내가 정해놓은 대답에 저 사람이 체크하는 걸로만 파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네이버 폼으로 여러분 과제를 받을 때 좀 한계가 있어요. 나는 더 많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거든. 물론 몇몇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쌤 왜 실시간 강의 하지 않으시냐. 쌤도 물론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이런 것도 있어. 실시간 강의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시간 강의 했을 때는 실수도 가능하고 중간에 화면도 잘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진짜 이 내용 하나, 사진 하나, 좋은 퀄리티 있는 이 이야기, 스토리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이 그런 그 절절한 그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이 콘텐츠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아무튼 뭐하다 또 말이 이렇게 됐어. 좀 일상생활을 깊이 있게 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강의라면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수업 오늘 어땠냐, 뭐 이거 좀 질문해봐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완결된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은 그걸 쭉 본 다음에 내가 주어준 그 폼 몇 개 답 체크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네이버 폼은 일종의 질문지법인 거고,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실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교 오면은 다시 수업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여러분과 쌤이 주고받으면서 수업하는 것은 뭐 일종의 참여관찰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여러분과 선생님을 좀 파악하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점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대상에게도 가능하대요. 그 질문지법은 내가 그 글을 읽어야만 가능하죠. 근데 얘는 실제로 글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인지는 대충 눈치를 보면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 중에 하나, 뭐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생님 솔직히 그냥
다 모든 걸 제외하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인데 와가지고 직접 취재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아마 충분히 알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안 받아주네 만에 했던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오히려 안 가려고 하잖아.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고 느껴가지고. 내가 무슨 국정홍보처 직원 아닙니다, 여러분. 쌤이 그냥 느끼기에 그렇다는 건데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지?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면 되잖아. 저 사람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지, 아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그래도 좀 확보가 잘 돼 있구나, 잘 쓰고 다니는구나. 해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지킨다고 하죠. 수칙도 잘 지키고 뭐 그런 겁니다. 우리 뭐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도 뭐 선생님들 요즘에 학교 출근해도 그렇거든요. 따로 다 앉아가지고 식사도 다 따로 하고 뭐 그런 모습들,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 쓰는 뭐 그런 거. 선생님도 집에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그 버튼 누르는데 다 그 필름 붙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하고 있고 다 그렇잖아. 근데 그걸 직접 와서 보면은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질병 그 전파를 막기 위해 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사례를 하나 볼게요. 선생님이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군대 복학한 다음에 그 문화 인류학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 과제가 이거였습니다. 1시간 동안 어디든지 좋으니까 가만히 앉아서든 서서든 간에 그 당신이 보는 모든 것들을 관찰해서 쓰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당시에 기숙사에 살았는데 대학교에 기숙사 매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 건물 오래돼서 없어졌을 텐데 거기 앉았단 말이야, 테이블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이게 혼자서 사람들을 관찰하려고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 물론 나도 과제를 위해서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을 보려고 했더니 계속 전도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무튼 뭐 다양한 종교였는데 놀랍게도 1시간에 선생님이 전도를 받았는데 몇 명이 앉았냐면 거짓말이 아니고 8명이 앉았습니다. 그 중에 2명은 내가 계속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지금 그 숙제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빈 종이에 내가 막 쓰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썼어. 앉아서 말을 걸었다. 저분이 나에게 종교를 전파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막 거짓말하지 마라. 나와 이렇게 얘기하려는 걸 막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황당해서 그걸 써서 냈더니 그 다음날 교수님이 되게 웃었고 친구들도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어떤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당황한 모습을 써서 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날 안에 그 모습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자 하필 그날따라 또 모임 갖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또 생각해 둘 수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 그 선생님 영상 봤잖아. 초반에 교수님께 자주 질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뒤에서 되게 재밌게 얘기해 줬잖아. 어쩐지 저 친구 원래 평소에 질문 안 하는데 웃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깨닫고 눈치를 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쟤 평소에 질문 안 하는데 왜 질문하지? 저거 뻥 아니야? 야, 뭔가 방송국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등장하면 어떡할 것이냐. 여러분 그 몰래카메라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 친구들 생일 때 막 몰래카메라 이런 거 장난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알면 재미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질적 연구의 사례다 보니까 편견과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면은 좀 어렵다는 거. 이게 또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바라보는 대상도 사람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는 거. 개념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좀 중요한 건데요. 이거 좀 빨간색 동그라미 하고요. 실제성, 아까 생생함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 인위적인 조작을 거치지 않은 1차 자료다. 여러분 1차 자료, 2차 자료란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1차 자료란 말이 뭐냐? 가공되지 않은 건데요. 쭉 여러분 나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구자가 활용하는 자료 중에서 연구자 자신이 직접 수집해가지고 최초로 분석하는 자료는 1차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면담해가지고 면담 카드를 썼잖아요. 그 내용은 1차예요. 내가 내 연구에 여러분과 면담하는 내용을 썼어. 그런데 다른 연구에서 이미 된 거를 내가 참고했어요. 참고문헌으로. 아, 이 학자는 이런 걸 했네. 이번 연구에 내가 이 연구를 활용해야지. 그럼 그때 내가 읽었던 다른 학자의 책은 2차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참여관찰법은 1차 자료를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헌연구법 그냥 마지막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연구법은 흔히 말하는 참고문헌인데요. 이미 나와 있는 걸 내가 수집해서 보는 거예요. 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양적과 질적 연구 모두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양적이든 질적이든 예전에 이 연구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에게 맨 처음 오프닝으로 보여줬던 영상은 유튜브에 있던 영상이었잖아요. 그 영상 EBS에서 만들었잖아. 그걸 내가 이 수업을 위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은 뭐야? 2차잖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2차 자료는 양적에서도 쓰이고 질적에서도 쓰인다는 거. 네, 여러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종류로는 뭐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쭉 있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종이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까 쌤이 1차와 2차 자료를 알려드렸잖아요. 1차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손이 없는 거. 근데 손이 없대. 손대지 않은 거. 2차 자료는 내가 다른 사람 손에 댄 걸 가져온 거잖아. 그래서 이게 2차 자료에 많이 쓰입니다. 이 문헌 연구가 가공됐다. 연구자가 자기가 쓴 책을 인용하면 2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선생님 이름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쌤이 이번 연구를 위해서 내가 옛날에 썼던 책을 갖고 왔어. 근데 그게 내 거잖아. 그럼 느낌이 내가 쓴 책 갖고 오면 1차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 연구랑 상관없는 그걸로 썼단 말이야. 뭐 관련 있든 없든 이번 연구랑 별개로 내가 만든 책이었어. 그러면 걔는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장단점 정리하겠습니다. 장점은 시간과 비용 효율적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도 참고문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서재에 가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꺼내서 보면 되잖아. 혹은 인터넷 검색하면 클릭한만 하면 되잖아. 클릭이 뭐야? 터치만 한 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시간이 얼마 들지 않는다. 책상에 책 꺼내는 거, 인터넷 검색하는 거. 그리고 제약이 없어요. 시공간의 제약이. 이게 여행 갈 때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여행책 같은 거 아마 사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행책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버스 노선, 시간 뭐 다 나와.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노선도도 다 나오고 요금도 다 나오긴 하는데 그 책을 보면은 책 속에 이미 내가 가서 봐야 될 그 뭐 명승지, 관광지의 사진도 나오고요. 뭘 봐야 되는지 나오고 놀랍게도 어느 포토존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제약이 없죠. 쌤 진짜 지금은 미국을 진짜 많이 가보고 싶은데 사실 뉴욕이나 LA 같이 되게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 뭐 지금 클릭 한 번이면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직접 못 봐서 문제지, 그치? 그런 거. 그리고 기존의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동향이라는 건 뭐냐면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옛날엔 연구를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예전의 연구를 볼 수 있어. 되게 어려운 말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책이나 인터넷 문서는 아무리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더라도 이미 내가 쓰고 저장하는 순간, 책 출판해서 내는 순간 과거의 물건이 되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여행책이 마찬가지야. 쌤이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별표 치고 갔더니 이미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여행지가. 물론 그걸 썼을 때는 맞았지만, 그지? 그리고 해석상의 차이가 또 들어갈 수 있어. 그 책이나 그 글에도 사람의 또 가치가 들어가니까 또 단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남은 2가지 자료수집법, 참여관찰법과 문헌연구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